자, 우리 사랑하는 예쁜 1학년들 교과서 21쪽에 자, 산미 증식 계획 그리고 자, 22쪽에 일제 자본의 지배 강화 모습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그대로 일제가 이제 1920년대에 뭘 추진했대요?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했대요. 그래서 자, 미가 뭐예요? 여러분, 쌀을 많이 생산하자. 그리고 여러분 증가시키자. 번식시키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일제가 쌀을 많이 생산, 증가, 번식시키자는 계획. 일본이 여러분 그러면 20년대에 일본에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쌀이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 식민지 조선, 우리나라더러 쌀을 많이 생산해서 자기들이 모자란 쌀을 이제 그 모자란 쌀을 보충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쌀이 모자라서 1920년대에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했을까요? 자,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 일본에서는 여러분 쌀 수요가 급증했대요. 뭐를 계기로? 1차 세계대전 계기로. 여러분 1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자, The First World War 19, 14, 19, 18 1차 세계대전 계기로 세계 1장 누가 됐다? 캡틴 아메리카, 미국, 그 다음에 여러분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일본 이런 나라들이 공업국가로 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급속한 공업화가 이루어져서 다 지금 이제 일본의 젊은이들은 다 뭐가 됐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일명 공돌이, 공순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에 농사 짓던 사람은 이제 없고 다 공장에서 일하니까 쌀 생산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쌀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농업 생산력은 이에 미치지 못해서 식량이 부족했어요. 그럼 식량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쌀이 귀하다. 그러면 쌀값이 오릅니다. 쌀값이 오르면요. 여러분, 노동자한테 임금을 적게 주어서는 노동자 굶어 죽겠죠. 그 노동자의 임금도요. 더 줘야 되죠. 더 줘야 되면 여러분,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 가격,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죠. 상품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일본 물건이요.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상품 가격을 내려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시키려면 자, 상품값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노동자 임금을 저임금으로 줘야 됩니다. 저임금으로 주려면요. 여러분, 뭐가 싸야 된다? 쌀값이 싸야 돼요. 쌀값이 싸게 하려면요. 여러분, 쌀을 많이 시장에다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일제는 자, 우리나라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해서 본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쌀값을 저렴하게 해서 노동자의 저임금 유지해서 일본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자는 생각을 하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 우선 많이 수확할 수 있는 종자로 개량했답니다. 그래서 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여러분 생산한 많이 그 나달이 맺히는 벼 종자로 개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수학 품종을 심으라고 강요했어요. 그리고 또 거름도 좀 많이 줘봐라. 비옥하게 거름만 주면 수확량만 늘지 않겠느냐. 팍팍 줘봐라. 비료 사용을 열심히 많이 하래요. 비료 사용 확대했고, 그리고 또 농토를 개간했답니다. 이런 개간이요. 땅을 이제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거름도 주지만 어떻게 해요? 주기적으로 이런 땅을 이렇게 깊이 땅을 이렇게 흙을 여러분 뒤집어서 다시 파헤쳐 주죠. 자, 그렇게 농토를 개간하고 그래서 기존의 밭을 뭐 파헤치고 또 뭐 여러분 넓히고 그리고 또 밭을 뭘로 바꾸래요? 밭은 여러분 뭐 채소라든지 그런 거 뭐 뿌리 채소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 재배하는 곳이잖아요. 부성기 같은 거 재배하고 고구마 재배하고 근데 밭들로 다 쌀 재배하는 뭘로 바꾸래요? 논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리조합을 조직했다는데 수리조합은 자, 물을 다스리는 조합,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물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걸 왜 만들어 이걸냐면 저수지, 물을 가둬두는 저수지나 제방. 이제 여러분 물이 넘치지 않게 그 뚝을 만드는 것을 제방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물가에 뭐 이제 흙이나 돌 같은 거 콘크리트로 쌓은 이제 둑을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물을 가둬야 이제 물이 필요할 때 이제 물기를 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을 다스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벼가요 이 노는요 물이 찰방찰방하고 벼가 물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쌀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전국에 저수지나 제방을 만드는 수리조합을 조직했대요.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수리조합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든 조직. 근데 여러분 이 수리조합은요 지금 지주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제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면 자기 논에 물을 대는 시설이니까 이 돈을 누가 내야 돼요? 지주가 내야 되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집을 빌려서 산다. 월세를 내거나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뭐 고시원 뭐 이렇게 산다. 이러면 여러분 내 집이 아니니까 이 집을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고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집주인이 누가 내는 거예요? 집주인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새 들어 사는 사람은요, 그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보일러를 고친다, 뭐 도배를 한다, 바닥을 새로 깐다 이런 거 돈을 자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집이 아니니까.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이제 시설 수리비를 집주인이 내는 겁니다. 환경 개선비 같은 거. 그런데 자 지주들은 지금요 자기 밭에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만든 그 수리조합 운영비 있잖아. 수리시설 건설비나 조합비를 누구한테 전가했다? 자, 경작하고 있는 소장농에게 전가. 이제 여러분 그거 소장농에게 떠넘기는 그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여러분 소장농은 10년대 무슨 사업? 토지조사 사업으로 여러분 기한부 여러분 소장농으로 전락했죠. 그래서 대대손손 그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뭐 제방을 쌓고 해서 얻은 뭐를 부정당했어요. 경작권을 부정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대적 소유권은 뭐만 인정한다?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권리만 인정해서 소유권만 인정해줬잖아요. 그래서 경작권을 부정하면서 기한부 소장농으로 전락해서 그래서 여러분 더 뭐 고율의 소장료도 뭐 감내하고 그리고 아예 소작지도 못 구해서 여러분 뭐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일본으로 떠나는 그런 그 불쌍한 농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지가 딱해진 이 소장농에게 뭐까지 이제 부담시키는 겁니까? 그 산미증식 계획을 하는 여러 시설 만드는 뭐 이거 비료비 뭐 여러분 품종 개량비 그리고 수리조합비 이런 걸 부담시키니까 농민들이요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리조합 반대 운동을 처절하게 이렇게 벌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더구니까 10년대 불쌍하게 된 농민들이 20년대 진짜 처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땅 없는 농민들이 개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쌀은 일본이 원하는 만큼 늘었을까? 그럼 쌀이 여러분 좀 획기적으로 늘어서 일본 가져가고 만약 남았다면 그래도 우리가 괜찮았겠죠. 근데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기 표 보시면 자, 쌀 생산량과 일본으로 이동하고 나간 양입니다. 자, 쌀 생산량이 여러분 아까 여기 지금 산미증식 계획이 몇 년? 1920년부터 1934년 20년 요 땅 시작 34년에 이제 일본의 쌀값이 떨어져서 중단되었어요. 그러면 자 산미증식 계획 시작될 때 그때 20년에 쌀 생산량이 이만큼이래요. 쌀 생산량이 1000석인데 1000, 만, 10만, 100만, 1억 4천
아, 이거 어떻게 읽냐? 아, 여러분, 저 못 읽겠어. 그냥, 자, 14,882라고 그냥 읽을게요. 자, 이만큼 양이었는데, 봐봐. 얼만큼 좀 늘었지, 약간. 15,000으로 늘었으니까. 좀 늘었네? 어이,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떨어졌네? 다시 늘었네? 떨어졌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는 것 같은데, 이게 획 꼬꾸라졌다가 다시 좀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고 좀 시원하게 여러분 양이 그 생산량이 팍 늘은 느낌 안 들잖아. 근데 쌀의 이출량 보세요. 일본으로 이동하고 나간 양 1896, 2964, 4000 그래서 1896, 826 거의 여러분 2배 늘었잖아. 2배 늘었고 또 여러분 이거 4분의 1 늘었고 또 여러분 여기서 또 1000석 더 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자 딱히 쌀 생산량이 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줄기까지 했는데도 일본은 어떻게 돼요? 꾸준히 일본으로 나가는 쌀의 양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보시면 총 생산량과 일본으로 나간 양의 이거 여러분 나머지 분량 이만큼이 우리가 뭐 우리 조선에 있는 쌀이잖아요. 이건 오히려 계속 줄었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쌀은 힘들게 생산하고도 제대로 그 쌀도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요. 자, 다시 교과서 본문 보겠습니다. 3위 증식 계획에서 목표만큼 쌀 생산량이 안 늘었죠. 보니까 여러분 시원찮죠. 이게 무슨 그래프가 쫙쫙쫙 이로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자, 늘지 않았으나 일본으로 이동하고 나가는 그런 쌀의 양은 해마다 여러분 해마다 슉슉슉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일본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냥 빼앗아 간 게 아니고 이제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식민지 조선의 쌀값이 더 쌌어요. 사서 돈을 주고 이제 일본 사가서 일본 시장에서 갖다 팔면 자기들 이득이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쌀을 많이 사가니까 뭐가 또 촉진되었을까요? 쌀의 상품화가 더 촉진되었겠죠. 여러분 시장에 내놓으면 일본이요 사가기 바빴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주들은 일본의 쌀을 팔아 더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쌀이 모자라서 사가려는 일본 상인들이 이제 지주들한테 쌀을 사가니까 지주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거 주 판매 거래처에 일본도 있는 거예요. 일본의 쌀을 팔아 더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여러 사람들이 만든 회사인데 토지를 운영하는 회사, 토지 회사도 어떻게 할까요? 토지를 이윤을 그거 위해서 운영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소작농들을 자신의 토지 회사의 토지를 농사짓게 하고 이제 그 뭐 소작료를 받고 또 쌀을 많이 이제 그거 빼앗아서 이걸 일본에 되팔아서 토지 회사나 지주들은 쌀을 팔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경작하는 농민들은 이전에 여러분 10년대 토지조사 사업 몰락해서 높은 소작료를 부담하는 기한부 소작농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을 하기 위해서 산미 증식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종자도 개량하는 비용 부담했어야 됐고 거름 팍팍 주는 비료 대금 또 여러분 물을 다스리는 수리조합비 이런 것까지 이거 다 누가 올려내야 되는 거예요? 땅 주인 지주가 내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그 소작농들이 이걸 다 떠맡게 되어서 소작농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지금 일본으로 보낼 쌀을 쌓아둔 군산항의 모습. 여러분 군산항이 전북에 있거든요. 여기 군산. 그래서 여러분 호남선 끄트머리 비 내리는 호남선 이거 여러분 목포 여기를 통해서도 일본으로 우리 호남 평야에 쌀이 나가고요. 군산을 통해서도 우리 전라도 곡창지대 쌀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나가는 쌀이 여기 잔뜩 지금 쌀이 쌓여서 이제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이제 우리 민족신문 동아일보에 실려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조선인들이 생산된 쌀을 수출하거나 이출할 때 자신이 충분히 소비하고 남는 것을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더 생산한 데서 남아서 판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먹고 이거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굶어 죽지 않게 해서 뭐를 수입하냐면 아주 거칠고 뭐 그거 이런 가축이나 사육할 때 먹는 만주산 잡곡을 수입해서 우리 여러분 그 농사 짓던 조선 농민들이 먹고 이걸로 삶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선인의 생활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만주산 잡곡의 수입이 증가하는 사실이 실제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산미증식계획대로 쌀 생산량이 증식했나요? 아니죠. 실제로는 별로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기존에 조선 농민들이 기를 쓰고 농사 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많이 생산하려고 농사 짓고 있는데 여기다가 뭘 더 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더 느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은 내가 학생으로 전업 여러분 공부쟁이잖아요. 하지만 뭐 엄청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서 성적이 확 오르는 친구들은 잘 없죠. 이미 기를 쓰고 공부를 한 최대의 산출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여러분이 공부 시간은요, 순공 시간은 채우지 못해도 쉬는 시간은 칼같이 지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일본도요, 실제 생산량이 늘지는 않았지만은 그 자신들이 필요한 양만큼은 꾸준히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쌀을 많이 생산하게 해서 그 일부를 자신들이 사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지만 실제로는 어땠다? 쌀 생산량 그다지 늘지 않았고 일본으로 나가는 쌀의 양만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 꾸준히 가져가서 오히려 우리 조선 농민들은 산민증식 계획에 드는 비용만 부담하고 만주산 잡곡으로 배를 채우는 그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 근데 누구는 재미 봤다. 10년대, 20년대 조선인 지주는 진짜 살맛 나겠죠. 그리고 토지 회사 이렇게 쌀 상품화가 진전돼서 일본이 막 쌀을 막 사가니까 여러분 그거 소장농한테 쌀을 받기가 무섭게 신나게 팔았겠죠. 그래서 지주들은 10년대 20년대 진짜 일본 집에 짱 좋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 일제 자본의 지배 강화 보겠습니다. 와, 일본이 이제 20년대에 일제 자본이 우리 식민지 조선에 들어와서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산업을 싹 지배했나 봐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말 신났죠. 1914, 1918 이때 연합국 측으로 참전했지만은 실제로 전쟁터가 되지 않았던 일본은 미국과 일본은 뭐예요? 신나게 군수물자, 무기, 생필품 이런 거 같은 연합국 측인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에 팔아먹으면서 돈을 신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공장을 여러분 가동하기 무섭게 물건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은 유럽 등으로 전쟁터인 독일이랑 싸우는 영국, 프랑스가 있는 유럽 등으로 공업 제품을 수출하면서 경제 호황을 톡톡히 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고 일본에 이제 공장이 들어서서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신나게 전쟁터인 유럽에 팔리니까 이제 공장이 빼곡하게 들어서고 공장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넘친다. 이걸 뭐라고 해요? 잉여 자본. 남아 도는 자본. 그래서 잉여 자본을 가득 쌓은 축적한 일본 기업은 이제 유리한 투자처가 일본에 없어요. 이미 일본에 좀 전망 있는 산업은 다 이제 성장했고 그리고 새롭게 투자할 신생 투자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화 상태인 일본 시장에서 이제 눈을 어디로 돌리는 거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이제 진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한국은 1910년대 그 조선 총독이 회사 설립을 허가해주는 법 회사령 이걸로요. 여러분 우리 민족 자본의 성장도 막았지만 아직 성장하지 못한 미숙한 일본 그거 공업의 조선 진출도 한국 진출도 막았죠. 기억나죠? 그런데 이제 일본 기업 튼튼해요. 돈이 남아 돌아요. 유리한 투자처 없어요. 일본 내에서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진출하고자 투자하는 것을 돕고자 일제는 뭐를 폐지했대요? 1920년에
자, 회사령. 이제 회사를 차릴 때는 뭐 해야 된다. 조선 총독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을 폐지했다. 그럼 회사 설립이 이제 무엇이 되었다는 오늘날처럼 회사 설립했어요 라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결과 와 여러분 조선요 인건비 싸, 원료요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어. 시장 불모지야. 시장 아직 여러분 우리 조선 산업 제대로 발달한 거 없어. 짱이죠. 그러니까 자 미쓰비시 같은 일본의 대기업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이제 조선의 분점 공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미쓰이는요 이 세운 사람 이름이래요. 성이래요. 그래서 삼정 우물정자 삼정을 미쓰이라고 발음한대요. 이 미쓰비시는 삼요라고 요가 뭐 다이아몬드 요 이런 거래요. 그래서 뭐 세계 다이아몬드 이런 뜻인데 발음을 미쓰비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미쓰비시는 여러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일본의 명품 볼펜 제트스트림. 근데 이게요 이거 이름만 갖고요 다른 회사라고 하긴 합니다. 미쓰비시는 여러분 거대한 군수물자 만드는 그런 공장이래요. 자, 이런 기업이 이제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공장을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 우리나라 기업은 이제 유통, 그러니까 그냥 조그마한 여러분 유통업체나 아니면 양말 만들거나 고무신 등 제조 분야의 소규모 회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방 수준의 뭐 메리아스, 고무신, 뭐 양말 이런 거 만드는 쬐끔쬐끔한 노동 집약적인 기술이 크게 필요 없는 그 제조 분야의 소규모 회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한일 회사 간 자본금과 생산액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미 10년대에 진짜 자본 많이 드는 거 있잖아요. 10년대에 뭐가 있냐면 자본 많이 드는 게 이런 거. 전기, 철도, 금융 같은 대규모 자본이 드는 사업은요. 일본이 진출하는 것을 허가해 줬잖아요. 안 그래도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해사령이 철폐돼 버리니까 민족 산업이 커나갈 새도 없이 일본 기업이 막 이제 기어들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 회사 간 자본금과 생산액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본금 비교 진짜 여러분 처참하죠. 우리나라 자본금 봐봐. 20년대에서 28년 사이에 봐봐 한 2배 반 정도 뛰었잖아. 일본은 보세요. 만 얼마가 49,941원. 그럼 지금도 2,532원이라면 애긴데 49,941원. 큰 돈이죠. 이렇게까지 여러분 자본 규모가 차이 났대요. 자, 그리고 공장 수와 생산에 봐봐 여러분. 한국인 공장 생산에 이만큼, 일본인 공장 생산에 이만큼. 86, 83, 거의 3배네. 그리고 근데 공장 수는 봐봐. 오히려 여러분 27년에 보니까 우리나라 공장 수가 더 많죠. 하지만 어쨌든 공장이 되게 영세해서 생산액이 오히려 숫자는 많아도 쬐금쬐금한 전빵 같은 것들이니까 메리아스 공장, 고무신 공장, 양말 공장 이런 것들이니까 보세요. 실제로 더 많아도요. 생산액은 3분의 1 토막이다. 또 여러 노동자 임금 비교 이거 눈물 납니다. 자, 자, 우리가 여러분 1원 벌 때 일본인 얼마 벌었대요? 2.3원. 우리가 여러분 0.8원 벌 때 일본인 1.83원. 그러니까 일본인이 우리에 비해서 2배 넘게 2.5배 이렇게 임금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인 노동자는 기술 수련직, 기술직이 짱이잖아요. 돈 계속 벌어먹고 기술 숙련직. 그래서 꾸준하게 노련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 대체 못할 그런 기술 숙련직. 우리나라는 그냥 손발 노동, 단순 노동하는 단순 노무직을 맡는 경우가 많아서 한일 노동자 간 임금도 차이가 났어요. 아까 보니까 2.5배 정도 차이 났죠. 특히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일본 애들이요. 죄다 본국으로 TTT 튀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요. 여러분 삼천리 자전거 같은 거 있잖아. 우리나라 자전거들 우리 스스로 못 만들었대. 왜냐하면 우리는 자전거 부품이나
만드는 손발 노동만 했지. 그러니까 단순 노무직만 했지요. 자전거 진짜 돌아가는 원리를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것은 일본인 기술자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자전거도 한 대 못 만드는 기술 숙련직이 전무한 그런 한국인은 기술 숙련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못 만드는 여러분 그런 나라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는 당연히 적은 임금 받으면서 오래 일해야 됐고 이보다 여러분 그 성인 남자가 있다고 취급을 받는데 여성 그리고 미성년 노동자 여러분 같은 어린이들은 여러분 같은 다 크지 않은 애들의 노동 환경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사람 치고 못 받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일제는 1923년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일제가 이제 일본 산업이 충분히 고도로 발달했다 자본 넘친다 해서 이제 회사령도 여러분 신고제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제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관문통과세 있잖아요. 나라의 고유권한 이것도 폐지해 버려서 일본 상품이 무차별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더 싼 값에 팔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관세로 들어와서 싸게 팔 수 있게 하였다. 근데 봐봐 여러분 관세가요 없어지면요 관세가요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관문통과세를 이제 나라가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업이 더 발달한 나라가 또 싸게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 그거 무관세인 나라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사는 선진국 산업 발달한 나라가 이제 관세 보호망이 없는 식민지의 산업을 다 잠식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일본 상품이 한국에 판을 치겠죠. 우리나라 상품은 여러분 기술도 부족하고 또 이제 산업 기술이 부족해서 그리고 또 대규모로 이렇게 공장 돌려서 이제 큰 공장에서 만들지가 않으니까 상품이 여러분 조악하고 품질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건 잘 안 팔. 우리 거는 우리나라 사람도 잘 안 사고 일본 거 막 샀겠죠. 이 관세를 폐지해서 일본 상품이 그냥 저렴하게 들어오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은 더 초토화됐다. 그리고 1928년에는 신은행령을 발표해서 일반 은행 같은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금융 분야에서도 일본 자본의 지배를 강화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은 만한 우리 조선인들이 만든 은행 있잖아요. 이런 은행 간에 이렇게 합병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모으게 해서 그걸요 여러분 일본 은행이 잠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은행들을 합병시켜서 일본 은행이 이걸 지배하게 하는 법이보다 1928년에 신은행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은 조선인 은행이 일본 자본으로 설립된 은행들에 흡수되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주제 정리하기 해보겠습니다. 일제는 한국에서 쌀 생산량을 늘려 본토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두둥 20년대 우리 보고 무엇이 많이 생산하려 계획 짰어요. 산, 미, 증, 식, 계획 이걸 실시했죠. 1920년에 일제가 회사 설립을 여러분 1910년대 회사령은 허가제 근데 뭘로 바꾼 거예요? 신고제로 바꾼 결과 그냥 차렸어요 하면 신고하면 되잖아. 일본의 대기업이 미쓰비시 같은 대기업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공장을 세웠지요. 그리고 여러분 23년에 관세도 폐지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끝.